네 놈 누구의 첩자냐? 좌의정이 보냈느냐? 첩자라면 나리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모른 척했을 겁니다. 지금은 칼이 없으시지요. 제가 그 칼이 되겠습니다. 나리는 반드시 왕이 되실 겁니다. 관상을 보는 아이, 과연 폐쇄자를 다시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나리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왕의 숲을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 달빛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이곳은 강화도. 바다 냄새가 짠내보다 비린내에 가깝게 느껴지는 유배지입니다. 관청 뒤편 마구간에서 소년 하나가 묵묵히 말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15살, 이름도 없이 그저 무명이라 불리는 관노비였습니다. 볼에는 낙인이 찍혀 있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앞으로 관아의 이방이 지나갔습니다. 무명이 고개를 숙이자 이방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역적의 씨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으니 이 관아의 재수가 말짱 도루묵이야.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어지는 이방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방 날이 오른쪽 눈꺼풀이 사흘째 떨리시는군요. 도박빚이 목까지 차셨나 봅니다. 같은 날 저녁 관아 앞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의 명으로 폐쇄자 이휴리 강화도에 유배되어 온 것입니다. 호송 군사들이 수레에서 젊은 남자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20을 간 넘긴 나이. 창백한 얼굴과 수척한 몸에서는 세자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세자였다고? 뼈만 남았구먼. 곧 사약이 내려올 거야. 죽은 목숨이지. 누군가 썩은 밥덩이를 휴레 발치에 던지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명은 마구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폐쇄자를 비웃고 동정하고 혹은 외면할 때 무명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리 썩은 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소매로 가리며 옆에 있는 개에게 슬쩍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밥을 먹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독을 시험하고 있다. 그날 밤, 무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쉬익, 쉬익. 무명이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유배소 마당에서 휴리 맨손으로 권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허공을 치고 발을 놀리는 동작은 서툴렀지만 끈기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시선이 휴레 손에 멈췄습니다. 굳은 살 저건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년째 남몰래 무예를 갈고 닦았다는 뜻이야. 무명은 휴레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겁쟁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삼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은 한양이 있는 서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숨을 삼키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죽지 않을 분이다. 사흘 뒤, 무명은 휴레 유배소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청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휴리 무명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째 이 앞을 쓸고 있는 놈이냐? 예.
관노 무명이옵니다. 무명이라 이름도 없는 놈이 폐쇄자의 처소 앞을 기웃거리면 목이 달아난다. 물러가라. 무명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휴리 말이 없자 무명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매일 밤 서쪽을 바라보십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흉의 눈이 날카로워지더니 한 발 다가와 무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 누구의 첩자냐? 좌의정이 보냈느냐? 무명은 겁먹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첩자라면 이렇게 대놓고 나리의 처소 앞을 쓸겠습니까? 그리고 첩자라면 나리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모른 척했을 겁니다. 흉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명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가 숨기시는 발톱, 제가 갈아드리지요. 긴 침묵 속에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흉이 천천히 손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내 발톱을 갈겠다는 거냐? 저는 사람을 읽는 놈이옵니다. 나리의 관상에서 겁쟁이는 단 한 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칼이 없으시지요. 제가 그 칼이 되겠습니다. 흉이 무명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폐쇄자에게 칼이 되겠다. 이 강화도에서 가장 미친 놈을 만났구나. 그날 밤, 흉은 밤중에 무명을 불러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조수가 빠질 때 남쪽 갯벌에 배가 한 척 올 것이다. 그 배를 타라. 나리는요?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야 한다. 죽은 듯이 살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라.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오지 마라. 내 곁을 지킬 숲을 만들어서 와라. 새벽. 안개가 짙은 갯벌에서 무명은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배소의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흉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무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리,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왕의 숲을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 3년 뒤 한양. 강화도를 탈출한 무명은 깊은 산속에서 백운 선생을 만났습니다. 백운은 세상이 잊은 관상학의 대가이자 한때 선왕을 보좌했던 은자였습니다. 초가집 앞마당에서 백운이 무명 앞에 사과 하나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관상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운명을 읽는 것이옵니다. 백운이 지팡이로 무명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틀렸다. 무명이 머리를 감싸 쥐자 백운은 사과를 집어들어 반으로 쪼개 보였습니다. 겉은 빨갛지만 속에는 벌레가 파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겉을 보는 것은 아이도 한다. 속에 벌레가 있는지 아니면 겉이 못생겨도 속이 달디단지를 아는 것. 그것이 관상의 시작이다. 하지만 진정한 관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백운이 사과 씨앗을 꺼내 땅에 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과가 썩어도 씨앗은 살아남는다. 이 씨앗이 자라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모이면 과수원이 된다. 관상은 점쟁이의 잔기술이 아니다. 관상이란 용인술이다. 용인술이라 하시면 사람을 쓰는 법이다. 왕이 될 자를 찾지 말고 왕을 지킬 숲을 만들어라. 한 그루의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숲은 태풍도 이겨낸다. 그날부터 2년간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운은 무명에게
관상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병법, 심리,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결핍을 잇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하루를 얻고, 외로운 사람에게 벗이 되면 1년을 얻고, 억울한 사람에게 정의를 돌려주면 평생을 얻는다. 사람의 결핍이 깊을수록 그 결핍을 채워주는 자에 대한 충성도 깊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의 결핍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옵니까? 백운이 또다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무명이 황급히 머리를 감쌌지만 백운은 때리는 대신 무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용하는 것과 채워주는 것은 다르다. 이용하는 자는 빈 그릇에 독을 담고 채워주는 자는 빈 그릇에 밥을 담는다. 좌의정은 전자이고 내가 되어야 할 것은 후자다. 기억해라. 진심이 아닌 것은 반드시 들통난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백운이 무명에게 새 이름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명경이다. 밝은 거울. 사람의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하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고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며 명의는 사람을 심는다. 스승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승님은 왜 직접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백운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을 밭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밭이 있지 않느냐? 강화도의 그 잠룡 말이다. 명경이 깊이 절을 올리자 백운은 등을 돌렸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돌아오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테니. 대신 내가 심은 숲이 무성해진 소식을 바람에 실어 보내다오. 명경은 한양에 잠입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작은 점술집을 열고 교묘하게 소문을 관리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아니라 무해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좌의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지 않되 한양의 서민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점술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을 봐주되 큰 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료로 봐주며 권력자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명경이 만든 자신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씨앗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양 외과 좌의정 별장의 마구간. 한때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던 무관 강치가 말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공을 세웠지만 좌의정의 미움을 사서 군적을 박탈당하고 지금은 좌의정 집안의 마구간지기로 전락한 사내였습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꽃처럼 피어 있고 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명경이 마구간 앞을 지나가다 강치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내 등은 굽어 있지만 어깨는 굽지 않았다. 눈빛은 죽어 있지만 주먹을 쥐는 습관은 살아있다. 대장군의 기상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 명경은 곧장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강치를 관찰했습니다. 강치가 매일 밤 마구간 구석에서 남몰래 칼을 갈고 있다는 것. 그리고 품속에 늙은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명경이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쌀 한 포대, 다른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시각에 마구간에 무슨 볼일이냐? 강치 장군이시지요. 강치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장군? 여기 장군은 없다. 말똥이나 치우는 마부가 있을 뿐이지. 장군의 어머님이 청주에서 기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지요. 이 약을 보내드리시지요. 강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명경이 쌓을 포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군의 어머님 댁에 보낼 양식입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놈이 대체 누구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장군, 솔직히 여쭙지요. 지금 이 자리가 장군의 그릇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군의 손에 아직 칼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칼을 갈고 계시지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강치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뭘 어쩌겠냐. 좌의정이 이 나라의 군권을 다 쥐고 있는데 내 한 몸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명경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몸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장군, 때가 되면 그 칼을 진정한 주인을 위해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치가 명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명경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칼은 탐욕스러운 돼지를 위해 녹슬 칼이 아니오. 때가 되면 진정한 주인을 위해 쓰겠소. 명경이 품에서 낡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군패였습니다. 강치의 것이었으나 군적이 박탈될 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계시지요. 언젠가 장군의 이름 석자가 다시 이 군패에 새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강치가 떨리는 손으로 군패를 받아 쥐었습니다. 5년 차. 늦가을. 의금부 5. 차가운 돌바닥 위로 한 줄기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내가 그 달빛 속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 서린이었습니다. 35의 나이. 좌의정이 충청도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려다. 상소문이 왕에게 닿기도 전에 좌의정의 밀정에게 발각되어 영모죄로 투옥된 사내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에는 매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번의 국문을 견뎠습니다. 배후가 누구냐는 신문에 3번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배후는 없다. 내 양심이 배후다. 명경은 서린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옥바라지꾼에게 엽전 몇 잎을 건네고 옥문 앞에 섰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서린의 얼굴을 본 순간 명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산의 뼈가 으스러져도 굽히지 않을 관상이다. 광대뼈가 높고 입술이 얇은 것은 원칙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상이며 3차례 국문을 받고도 눈빛이 흐려지지 않은 것은 신념이 뼈에 새겨진 증거. 그리고 감옥에서도 손톱으로 벽에 글을 새기고 있다니 아직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다. 이 사내는 칼이 아니라 붓이다. 전하의 붓이 될 사람. 명경이 쇠창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린 날이.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명경을 향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면회를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연좌제의 화가 미칠까봐 면회를 금했기 때문입니다. 서린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이라니. 역적 죄인에게 날이라 하다니 기특한 놈이로다. 무엇이 필요해서 왔느냐. 옥중의 죄인에게 빌 것은 없을 텐데. 나리의 글을 읽었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좌의정의 토지 강탈을 고발하는 상소문 말입니다. 충청도 세계고을의 농민 4천여 호가 땅을 빼앗기고 그중 300여 명이 굶어 죽었다는 내용. 서린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알고 있느냐? 그 상소문은 올리기도 전에 압수당했는데. 사본은 내가 직접 불태웠다. 나리께서 불태우신 것은 사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리의 아내분께서 나리 몰래 한 불을 더 필사해 두셨더군요. 나리가 투옥되신 뒤 아내분께서 그것을 마루 밑에 숨겨두셨는데 제가 수소문하여 그 사본을 구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에 놀라고 그 사본이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뭐라고? 한양장 안의 선비들 사이에 나리의 상소문이 필사본으로 돌고 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돌려 읽고 홍문관의 젊은 관리들이 밤새 토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리의 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쪽 같은 서린이라고요. 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질 줄 알았던 자신의 글이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 글에 담긴 사천호 농민들의 울음이 마침내 누군가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서린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글을 퍼뜨린 것은 고맙지만 나는 이 안에서 썩어갈 몸이다. 나리, 지금은 이 차가운 옥바닥이 나리의 자리이지만 언젠가 나리가 앉으실 자리는 조정의 한복판입니다. 제가 나리를 이 옥에서 꺼내겠습니다. 허허, 미친놈이로구나. 좌의정이 살아있는 한 내가 어찌 여기서 나간단 말이냐. 좌의정은 이 나라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왕이야. 아니, 왕보다 더한 존재지. 좌의정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린이 명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창살 너머로 명경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감옥의 어둠보다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밝은 거울, 명경이라 합니다. 나리의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거울이라 그래,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법이지. 하지만 진실을 비추는 거울은 깨지기 쉬운 법이기도 하다. 깨져도 조각마다 진실을 비춥니다. 서린이 오래도록 명경을 바라보다가 감옥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명경은 이후 3년간 옥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찾아와 약과 음식을 넣어주고 서린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린의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도 몰래 양식을 보내고 아이의 서당 비용까지 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린이 옥중에서 쓴 글을 바깥으로 빼내어 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글을 새겼고 명경은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글들은 한양의 젊은 관리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돌며 서린을 이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7년 차가 되자 서린의 제자라 자칭하는 젊은 관리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역참을 관장하는 역승, 병조의 서기관, 한성부의 하급 관원들까지.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관리였지만 속으로는 서린의 뜻을 따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경이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붓한 자루가 칼 1000자루보다 강합니다. 나리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경아, 나는 이 옥에서 깨달았다. 글이란 것은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더구나. 내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면 나는 이 옥에서도 할 일이 있는 셈이지. 나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옥문을 열겠습니다. 서린이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마.
나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7년 차. 한여름. 궁궐 후문에는 한낮의 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문장들은 그늘을 찾아 숨거나 물을 마시러 갔지만 수문장 돌쇠만이 꿋꿋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 키가 크고 덩치가 좋지만 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양반 가문이 아니라 천민 출신으로 군공을 세워 간신히 말단 수문장 자리를 얻었지만 출신 때문에 늘 무시당하고 승진도 막혀 있었습니다. 명경이 한양 생활 7년째 되던 어느 날 궁궐 근처를 지나다 돌쇠를 처음 보았습니다. 한여름 볕 아래 미동도 하지 않는 사내.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명경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쇠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저 사내 화려하지 않다. 날카롭지도 않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강치가 불꽃이라면, 설인이 붓이라면 저 사내는 바위다. 바위는 화려하지 않지만 성벽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명경은 사흘간 궁궐 후문 근처를 서성이며 돌쇠를 관찰했습니다. 돌쇠는 매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같은 시각에 퇴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동료가 빠져도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수문장 둘은 기생집에 간다며 돌쇠에게 자리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아무 불만 없이 홀로 보초를 섰습니다. 빗물이 투구 위로 쏟아지고 갑옷 안까지 물이 스며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경이 기름종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국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수문장 나리. 이 비에 홀로 서 계시오? 돌쇠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자리니까요. 다른 수문장들은? 기생집에 갔겠지요. 나리 혼자 고생이시구려. 돌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명경이 돌쇠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뜨거울 때 드시지요. 비 오는 밤에 속이 허하시면 쓰러집니다. 돌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웬 국밥이요? 지나가다 비 맞으며 서 계신 분이 보여서요. 제 어미가 살아계셨다면 비 맞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건네라고 하셨을 겁니다. 돌쇠가 명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밥을 건네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문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투명 인간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장식품. 돌쇠가 조심스럽게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돌쇠가 국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비에 젖은 몸이 녹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명경은 그날부터 비가 오는 밤이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밤에도 가끔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급 술이나 뇌물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과 소소한 대화. 돌쇠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명경의 진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 뒤, 돌쇠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명경이라 했나? 예, 형님. 돌쇠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형님. 나를 형님이라 부르는 자는 내가 처음이다. 형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니 형님이지요. 존경이라니 나는 그저 국문이나 지키는 말단인데. 형님,
이 세상에 말다는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모두 대장이지요. 형님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대장군도 못하는 일을 형님은 매일 하고 계십니다. 돌쇠가 명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 평생 무시만 받았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형님이라 불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소. 형님,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앉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느냐로 정해지는 겁니다. 형님은 가장 중요한 곳에 서 계십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명경은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밤 명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형님, 언젠가 이 궁궐의 문을 진짜 열어야 할 사람과 닫아야 할 사람을 가려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돈과 권력으로 이 문을 부수려는 자와 정당한 자격으로 이 문을 통과해야 할 자가 맞서는 때가요. 그때 형님의 판단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돌쇠가 한참 동안 빗소리를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경아, 나는 어려운 것은 모르오. 글도 잘 모르고 정치는 더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지. 열어야 할 문은 열고 닫아야 할 문은 닫는 것. 그것이 수문장의 도리 아니겠소. 나는 내 자리를 지킬 뿐이오. 누가 와도 내 판단에 맡겨준다면 반드시 옳은 문을 열겠소. 명경이 품에서 작은 옷가락지를 꺼내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푸른 옥에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을 간직해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이것과 같은 것을 보내면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형님은 판단하시면 됩니다. 열어야 할 문과 닫아야 할 문을. 돌쇠가 옷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간직하겠소. 그리고 명경아. 예, 형님. 고맙소. 비 오는 밤마다 국밥 가져다 준 것 잊지 않겠소. 명경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돌쇠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내가 빗소리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씨앗 좌이정의 방심. 8년 차. 명경의 점술집은 한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경은 교묘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했습니다. 대단한 점술가가 아니라 소소하게 용한 점쟁이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날 좌이정의 측근이 명경의 점술집에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점 좀 봐달라는 분부다. 명경은 좌이정 부인의 관상을 봐주며 약재 처방까지 조언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호전되자 좌이정이 직접 명경을 불렀습니다. 좌이정의 서재. 50대의 노회한 정치인이 명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내 부인의 병을 고친 점쟁이라지. 명경이 깊이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고치다니요. 소인은 그저 약재를 좀 아는 것일 뿐 대감의 은덕으로 마님께서 쾌유하신 것이옵니다. 내 관상 좀 봐라. 명경이 천천히 좌이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상, 의심의 상, 잔인함의 상.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대감의 이마가 넓고 높으시니 천하를 다스릴 상이옵니다. 다만 좌이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다만 간이 허하시니 분노를 삼가시고 매일 아침 대추차를 드시면 수가 10년은 더하시리이다. 좌의정이 허허 웃었습니다. 점쟁이 치고는 영악하지 않구나. 마음에 드는군. 앞으로 종종 불렀으마. 명경이 물러난 뒤 좌의정의 측근이 물었습니다. 대감, 저 점쟁이를 곁에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하하, 걱정 마라. 세상에서 가장 해 없는 부류가 점쟁이다. 도구는 잘 쓰면 되는 법이야. 명경은 좌의정의 저택을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감, 도구가 주인을 무는 것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요. 그게 당신의 관상입니다. 이렇게 명경은 좌의정의 곁에 출입하며 적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좌의정이 자신을 하찮은 도구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9년 차가 되자 명경의 비밀 결사는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강치는 여전히 마구간직이었지만 북방 군대의 옛부하들과 은밀히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명경의 도움으로 강치의 옛부하들이 하나 둘 핵심 요직에 복귀했습니다. 서리는 아직 옥중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행정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통신을 관장하는 역참과 병조의 하급 관리들 중 서린의 뜻을 따르는 이가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돌쇠는 꾸준히 근무하며 수문장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 궁궐 내성의 수문 책임자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국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밤 명경은 홀로 앉아 한양의 지도를 펼쳐놓고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검은 돌은 좌의정의 세력, 흰 돌은 자신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심어온 바둑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군부의 강치, 행정의 서린의 제자들, 궁궐의 돌쇠, 그리고 명경은 마지막으로 좌의정의 저택 위치에 흰 돌을 놓았습니다. 좌의정의 턱 밑에 그때 밀서가 도착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 좌의정이 후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함. 강화도의 폐쇄자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중. 명경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10년 차 겨울. 왕이 승하했습니다. 한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좌의정은 준비된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왕의 유조를 조작하여 자신의 꼭두각시를 왕위에 앉히고 동시에 강화도의 폐쇄자 휴를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경은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승한 그날 밤, 명경은 강화도로 밀사를 보내 휴를 탈출시켰습니다. 이틀 뒤 한양 외곽에 버려진 절. 부서진 불상 앞에 두 사내가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무명이었던 소녀는 명경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되었고 수척했던 폐쇄자 휼은 강인한 눈빛의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좋겠습니다. 명경. 전하. 아직 전하가 아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전하이셨습니다. 강화도에서 썩은 밥을 개에게 먹여 독을 시어 마시던 그날부터 휼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느냐?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상으로 사람을 잊는다지만 전하를 읽은 것은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비 맞으며 홀로 무예를 닦으시던 전하의 뒷모습.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10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와 사이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명경아, 나도 내게 할 말이 있다. 강화도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서쪽을 바라보았다. 한양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곳. 내가 보낸 밀서가 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었다. 명경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명경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내가 보내온 밀서에는 항상 마지막에 같은 말이 적혀 있었지.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사약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유배지에서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숲을 만들어 오라 했는데 정말 만들었느냐? 명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그루도 아니고 두 그루도 아닌 숲을 만들어 왔습니다. 명경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좌이정의 세력권 곳곳에 박혀 있는 자신의 사람들, 강치, 서린의 제자들, 돌쇠, 그리고 좌이정의 곁에서 정보를 빼내온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미친 놈. 10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했단 말이냐? 혼자가 아닙니다.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좌이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사병 3,000명을 한양에 집결시켰고 북방 군대 5,000명에게 남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명의 호위무사뿐입니다. 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로군. 아닙니다, 전하. 바위는 겉이 단단해 보여도 안에 금이 가 있으면 손가락으로도 부서집니다. 같은 시각 한양 좌이정의 서재. 좌이정이 측근들에게 쿠데타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장악하고 폐쇄자 휴를 역적으로 선포한 뒤 처형한다. 군사는 내 사병 3,000과 북방군 5,000이면 충분하다. 반대하는 놈은 모조리 베어라. 한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대감, 폐쇄자 휴리 강화도를 탈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좌이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탈출했으면 뭘 하겠나. 병사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놈이 무얼 할 수 있겠나. 쥐 한 마리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측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좌이정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명경은 세 통의 밀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밀서는 강치에게. 장군, 가을입니다. 북방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내려오되 좌이정의 명을 따르는 척하십시오. 궁궐 앞에 도착하면 제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밀서는 서린의 제자들에게. 역참과 병조의 통신망을 장악하시오. 좌이정이 보내는 모든 전령을 차단하고 지원군에게 가짜 명령서를 보내시오. 세 번째 밀서는 돌쇠에게. 밀서와 함께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건넨 것과 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 한양 궁궐 앞. 새벽빛이 채 오르기도 전 좌이정의 대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사병 3,000이 궁문 앞에 도열하고 곧 뒤따라 북방군 5,000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좌이정이 말 위에서 궁궐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궁문을 열어라. 역적 휴레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1,000냥의 상금을 내리겠다. 그때 궁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항복하는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폐쇄자 휴리 왕포를 걸치고 100명의 호위무사에 둘러싸여 성벽 위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명경이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궁해? 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좌의정, 오랜만이요. 10년 전 강화도에서 나를 유배 보낼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소? 좌의정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굿! 고작 100명의 호위무사로 3천 대군을 상대하겠다. 웃기지 마라. 전군, 돌격하라. 사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국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궁궐의 내성 수문이 일제히 닫혔습니다. 성벽 위에 수문장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갑옷,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의 손에는 옷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문장의 도리를 하겠소. 열어야 할 문은 열고 닫아야 할 문은 닫겠소. 돌쇠의 명령에 내성의 수문장 수십 명이 일제히 성벽 위에 올라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좌의정의 사병들은 외성과 내성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좌의정이 외쳤습니다. 수문장 놈들이 감히 괜찮다. 북방군 5천이 곧 도착한다. 북방군이 오면 저 성벽 따위는 종이장이다. 그때 궁궐 외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방군 5천이 한양에 진입한 것입니다. 좌의정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왔다. 북방군이 왔다. 이제 끝이다. 북방군의 선봉이 궁궐 앞에 도착하자 대장군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좌의정이 달려갔습니다. 대장군, 즉시 국문을 부수고 역적 휼의 목을. 대장군이 투구를 벗었습니다. 강치였습니다. 3년 전 마구간직이었던 그 사내가 북방군 5천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 안에서 낡은 군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마구간에. 강치가 칼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마구간직이 강치가 아니오. 북방군 대장군 당치요. 강치의 칼끝이 좌의정의 목을 겨눴습니다. 내 칼은 탐욕스러운 돼지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위해 운다. 5천 북방군이 일제히 칼을 돌려 좌의정의 사병들을 포위했습니다. 순식간에 공격하는 자와 공격받는 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좌의정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래라 했냐? 반역이다. 반역 전령을 보내라. 지방군영에 지원군을 요청해라. 측근이 급히 전령을 보내려 했지만 역참에서 돌아온 전령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대감, 모든 역참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명이라며 지원군에게 이미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합니다. 서린의 제자들이 행정통신망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좌의정이 보내는 구원 요청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사병 3천은 성벽 사이에 갇혀 있고 자신이 불러들인 북방군 5천은 자신을 겨누고 있으며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4색이 된 좌의정이 성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명경이 천천히 성벽 위에서 좌의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때 그 점쟁이. 예, 대감의 관상을 봐드린 그 점쟁이 맞습니다. 간이 허하시니 대추차를 드시라 했던 바로 그 점쟁이요.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냐? 고작 점쟁이 놈이. 좌의정, 당신은 돈으로 껍데기를 샀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심장을 샀소. 명경이 성벽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강치, 돌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서린의 제자들까지. 여기 있는 모든 창칼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당신의 턱 밑에 심어둔 나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마구간에서, 당신의 감옥에서, 당신이 지나치던 국문 앞에서 나는 10년 동안 씨앗을 심었소. 좌의정이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녹봉이 얼마인데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더냐? 강치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낡은 군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좌의정, 당신은 내 군적을 박탈하고 마구간에 쳐넣었소. 내 늙은 어미가 굶어 죽을 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하지만 명경은 내 어미에게 약을 보내주고 내 군패를 되찾아 주었소. 당신이 준 것은 녹봉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명경이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소. 성벽 위에서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좌의정, 나 같은 말단 수문장은 대감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겠지요. 하지만 명경은 비 오는 밤마다 국밥을 가져다 주며 형님이라 불렀소.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접한 것은 명경이 처음이었소.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요. 열어야 할 문은 열고 닫아야 할 문은 닫는 것이 내 도리니까. 그때 궁궐 밖에서 전령이 달려와 서린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좌의정, 당신이 감옥에 가둔 사람의 글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당신의 통신망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좌의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둘러싼 것은 단순한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고 도구로만 여겼던 사람들의 분노와 의지였습니다. 대감, 녹봉으로 산 충성은 더 큰 녹봉에 팔립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맺은 의리는 천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대감은 10년 동안 돈으로 벽을 쌓았지만 나는 10년 동안 사람으로 숲을 만들었소. 벽은 부서지지만 숲은 뿌리를 내리는 법이요. 좌의정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던 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놈은 대체 뭐냐? 점쟁이가 아니잖아. 저는 거울이요. 사람의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 대감의 관상에는 처음부터 패망이 씌어 있었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는 법이니까. 성벽 위에서 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국문이 열리고 적군들이 스스로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강치가 무릎을 꿇고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길 위로 휼이 걸어 나왔습니다. 좌의정, 10년 전 당신은 나를 쫓아내며 왕의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지. 당신 말이 맞았소. 나 혼자였다면 왕의 그릇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나에게는 내 그릇을 비추어 준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이 만들어 준 숲이 있었소. 좌의정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좌의정의 죄는 영모가 아니오. 당신의 진짜 죄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오. 옥문이 열리고 서린이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햇빛에 눈이 부신 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경이 옥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나리가 해내신 겁니다. 나리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서린이 명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옥중에서 매일 밤 생각했네. 이 세상에 아직 의가 살아있다면 그건 자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봄, 경복궁, 휼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명경이 심어둔 인재들이 조정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강치는 병조판서가 되어 군대를 개혁하고 서린은 이조참판이 되어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며 돌쇠는 도총부 수장이 되어
궁궐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백성들은 웃고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공신, 책봉식 날. 휴리 조정 대신들 앞에서 공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강치 장군. 예, 전하. 설인 나리. 예, 전하. 돌쇠. 예, 전하. 그리고 명경.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경.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명경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명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궁을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신하가 급히 달려와 서신 한 통을 올렸습니다. 명경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돌쇠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명경이가 내일 아침에 전해달라며 저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그놈이 웃으면서 형님, 마지막으로 문 하나만 열어달라고 해서. 휴리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어줬구나. 예. 열어야 할 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휴리 서신을 펼쳤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하. 10년 전 강화도에서 전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을 만들어서 와라. 이제 숲이 완성되었습니다. 강치 장군은 전하의 칼이 될 것이고 설인 나리는 전하의 붓이 될 것이며 돌쇠 형님은 전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숲이 전하를 감싸고 있으니 거울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관상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상입니다. 저는 제 관상에서 권력에 가까이 가면 타락할 상을 읽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을 심으며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녕 이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맛을 탐하는 것인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기에 떠납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고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며 명인은 사람을 심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명인은 심어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하,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마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시옵소서. 밝은 거울은 사라지지만 거울에 비친 빛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 가끔 강화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썩은 밥을 개에게 줘서 독을 시험하던 그 밤의 자신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던 그 밤의 자신을. 왕관은 무겁겠지만 그 밤의 전하를 잊지 않으시면 영원히 좋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명경 올림. 휴리 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에 휴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 끝까지 제 멋대로구나. 강치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전하, 명경을 찾아 데려올까요? 제가 직접. 아니, 그가 떠나고 싶다면 떠나게 해라. 거울은 비출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니. 앞으로 내가 스스로 비추면 된다. 다만 명경이 어디에 있든 그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라. 누구도 그를 찾아 귀찮게 하지 마라. 그것이 과인이 명경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휴리 서신을 가슴에 품고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5살의 관노비가 나리의 발톱을 갈아드리겠다고 했던 그 대담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경아,
내가 나의 거울이었다면 나는 내가 심은 숲의 주인이 되마. 한 그루도 꺾이지 않게 지키마. 1년 뒤 명경이 심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냈습니다. 강치는 낡은 군패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고 서리는 옥중서신을 출간하며 명경에게 바쳤습니다. 돌쇠는 천민 최초의 도총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국문 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소박한 차림에 보퉁이를 맨 노인. 돌쇠는 그가 명경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어 보였고 노인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국밥 가져다 주던 그 놈 아직도 그 국밥 맛을 잊지 못하겠구먼. 3년 뒤 어느 시골 마을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명경이었습니다. 30을 넘긴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둑판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이마를 쓰다듬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당 마당에 벚꽃이 흩날리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훈장님,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자꾸 쳐다보시니까 얼굴에 뭐 묻은 줄 알았습니다. 명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이마에 이 나라의 희망이 묻어 있구나. 희망이요. 그게 뭔데요? 글쎄다 아직은 씨앗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자라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각각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나요? 명경이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숲이 된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명경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산 너머 한양에는 자신이 심은 숲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파나가 명경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명경은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제대로 심었습니까? 그때 서당문 앞에 누군가 꾸러미를 놓고 간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풀어보니 대추차 한 봉지와 비단에 쌓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이 허하시니 대추차를 드시라 했던 분께 과인도 드시라 권하오. 숲은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휼. 명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데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하 아직도 저를 비추고 계셨군요. 거울이 사라져도 거울에 비친 빛은 영원하다더니 그 빛이 거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명경은 대추차를 끓여 마루에 앉았습니다. 향긋한 대추 향이 서당을 채웠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서쪽 한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쪽을 바라보던 폐쇄자 휼의 눈빛과 15년 전 주먹을 쥐던 관노비 무명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경이 찻잔을 들어 서쪽을 향해 살짝 기울였습니다. 전하,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훗날 조선의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을 세운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요 권모술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람을 심었고 그 사람들이 제때에 깨어나 스스로 일어섰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진심이며 가장 단단한 성벽은 신이임을 명경이라는 사내가 증명하였다. 하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고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며
명인은 사람을 심는다. 그리고 진정한 명인은 심어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난다. 이것은 사람을 심은 관상가 명경의 이야기입니다.